읽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감성 채널 최고의 페이지. 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페이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맞이해서요. 우선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하는 강사 마음통연구소 소장 백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아, 오랜만에 뵈니까 더 좋아지시고 멋져지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요즘 저는 방콕? 방콕, 때 직콕. 아닌 방콕에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쩔 수 요즘에 없죠,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워낙 저는 그 방콕 오래 해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공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걸 하자라는 생각에 이 시간이 되게 기다려졌습니다. 아, 저도 기다려줬어요. 네. 저도 몇 개 안 남은 모임 중에 하나가 요 팟캐스트인 것 같고요. 어제부터 좀 설레더라고요.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우리 네.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읽어야 될 책 뭐죠? 관계를 읽는 시간입니다. 문요한 저자님이시고요. 네, 오늘의 북 리딩은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관계를 읽는 시간 문요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요한 작가님은요 정신과 의사세요. 그리고 최근에 몸을 챙깁니다부터 굿바이 게으름까지 총 11권의 책을 편찬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네. 전문가시네요. 완전 전문가죠. 근데 이 작가님은 대체로 두 가지 종류의 책을 쓰시더라고요. 첫 번째,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바운더리 심리학과 두 번째, 신체 심리학을 좀 연구하고 계신데 그중 오늘 선정 도서는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바운더리 심리학, 관계를 읽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를 탐색하는 바운더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적 관계의 4가지 유형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바운더리를 어떻게 관계 안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자세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바운더리라는 용어부터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바운더리 하면은 영어로 경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계를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나와 너 그리고 나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자아의 경계로 관계 교류를 좀 말하는 통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용어인가요? 바운더리 심리학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우선 논문이라든가 학술지에 검색된 내용은 아니에요. 정신과 문요한 교수님께서 실제 자기가 그러니까 좀 조작적 정의로 바운더리 심리학을 말씀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만든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름 맞아요. 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네네. 바운더리 딱 이해하기 딱 쉽게끔 네.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최근의 책 중에서 관계의 품격에서도 네. 바운더리라는 용어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바운더리 심리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문요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바운더리 심리학에서는요, 좀 몇 가지를 좀 말씀하고 있는데 바운더리가 3가지 관계로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우선 나의 모습이 경직되어서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바운더리의 모습, 또는 내가 바운더리가 너무 희미해서 타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의 바운더리,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한 바운더리라고 해서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좀 수평적이고 상호적 관계를 맺는 그런 바운더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이해하시려면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장 중요한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잘 설명되었을까요? 네, 너무 잘 돼가지고요.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 책 읽고 어떻게 읽으셨는지 느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그 바운더리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는 자아의 경계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이제 관계의 교류가 일어나는 통로를 말하는 건데 이 책 제목처럼 관계를 읽는 시간처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좀 파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뭐 정신과 의사니까 좀 의학적이든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
특히 실제 상담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이 약간 좀 각색을 했겠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실제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통해서 바운더리를 설명하고 삶의 관계와 어려움들을 설명을 잘해준 책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저도 소통이나 관계에 대한 뭐 강의도 하고 저도 책을 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긴 했는데 이제 약간 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네, 이병 저도- 소장님은 저는 이번에 백간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라서 읽어보게 됐는데 네. 저는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해본 게 한 6년 전,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되게 생각보다 뭐 나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신림역 쪽에 무슨 그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오. 근데 거기서 뭐 제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거기에 그 상담 원장님이 네. 약간 뭐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을 스터디하는 그런 오. 걸 개설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에 나오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심리학 공부를 왜 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각자 뭐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심리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스터디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맞아요? 크게 왔었거든요. 어떻게 날 한 번에 깨뚫어봤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제가 어떤 기회를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변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심리학 공부를 좀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관계에 관련된 책들 유명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뭐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관계 정도의 책이었다면 이번에 읽게 된 이 관계를 읽는 시간의 책은 약간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인상적인 문장이네요. 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심리를 찾는.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 우리 심리 전공하신 백 소장님 맞아요? 네. 보통 우리가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면 그때 심리를 더 찾아서 상담사가 되는 계기가 많다. 내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좀 보람을 찾고 싶다 해서 상담사의 경우를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 개인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로는 좀 아니지만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심리 검사지가 굉장히 상담으로 한번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의 궁금함 때문에 찾아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낀 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읽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일반인이 접했을 때는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까 소장님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저는 심리상담 서적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딱 그게 있어요. 심리 상담가가 썼거나 아니면 정신과 박사가 썼거나 그 책 위주로 책을 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론적 근거를 베이스로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좋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책 내용이 좋았어요. 근데 좋았고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어떠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바운더리를 접근하고 있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분의 바운더리 때문에 또는 바운더리를 인해서 나하고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되었구나. 그러면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을 바운더리 영역 안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이 책이 좀 더 다른 의미로 의미 있게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됐던 책은 아닌가 해서 의미 있게 즐겁게 흥미롭게 좀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심리를 다룬 거라서 아마 네.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은 심리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줬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실제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럼요. 그게 뭐 실제 필수적인 아마 그 학위에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정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하에 뭐 MMPI라든가 아니면 임상 척도 하에서 진단을 내려서 그거에 대한 상담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 의사분들의 특징은 약을 처방한다는 점이 이제 다르잖아요. 상담사는 약을 처방할 수 없으나 정신과 박사와 임상심리 상담사는 약을 처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죠. 그렇겠네요. 네. 저는 약간 일반인 분들이 약간 좀 헷갈려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듣다 보니 약간 정신과 의사 무슨 뭐 약 처방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마치 심리학이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약간 병의 수준으로 발전된 사람들이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 부분이 생각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병원을 다녀오면은 진단 기록도 남고 이 진단 기록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채용될 때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도 있었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마음이 진짜 병이 아니라 뭐 정신분열증, 우울증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정말 요즘에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또는 진로를 걱정할 때도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어요라는 순간에도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답은 아니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길을 좀 같이 많이 선택하는 좀 보편적 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는 뭐 요즘에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 심리 상담을 예전에는 그 좀 병원에 가는 자체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아서 못 맞아요. 가기도 했는데 요즘에 하는 좋은 방법은 심리 상담도 하면서 정신과에 가서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효과가 좋대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으로만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럼요. 약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 워낙 많이 가서 요즘에는 정신과 간다고 해서 너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면 이제 가야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세요. 가보신 적 아직은 가보신 적 없습니다.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오세요. 갈 수도 있겠죠. 네. 네. 예, 오시면은 마음 편안해지시고 그리고 뭐 어떤가 해안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궁금함도 좀 생겼어요. 우리가 이 책에서 보면은 총 5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128페이지에 있는 유형이 뭐 수능형. 내가 누군가가 나 불편해지는 거 너무 싫어. 그리고 남에게 부탁을 잘 못해라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착해 돌봄형. 빠진 사람들이네요. 네, 착해 빠진 사람들. 네, 순둥순둥해서 잘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네, 너무 착해서. 그 돌봄형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면서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약간 좋은 사람병. 그리고 방어형이 있습니다. 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러는 약간 사춘기스러운 느낌. 그리고 마지막 지배형이 있는데 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자아 중심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흘러 보여요.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약간 불안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거리가 멀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분들은 작은 비판에도 좌절하는 약간 허세스러운 스타일이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건강한 바운더리 유형. 이 4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잘 보살피기도 하고 나를 잘 보살피기도 하고 내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 건강한 바운더리형까지 해서 총 5가지일 수 있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건강한 바운더리 일단 제외하고 4가지만 좀 건강한 이야기를 바운더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제외하고 그래도 나는 이거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게 있다면 네. 이병훈 소장님은 어디에 좀 속하세요? 요 책에는 뭐 진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특징이 요약된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본인 유형을 맞아요.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능형인 것 같아요. 아, 수능 저 스스로 진단했을 때 어떤 모습에서 수능형이세요? 그 수능형의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 그 가장 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수능형이 보면 네. 본인의 기호를 잘
확실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 건지. 맞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도 많이 보고 제가 눈치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안 그래 그래요? 보이세요. 진짜 좀 많이 그래서 봐요? 이 수능형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종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수능형 눈치 맞나? 보이는데 저한테 그러신다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면 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런 그것까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수능형인 것 같아요. 그 가끔 강하게 보이고 싶거나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강하게 보이고 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착해 빠졌네요. 아니, 그때 또 착한 것도 아닌데 꼭 모르겠어요. 착하다고 수능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못 돼도 수능이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렇죠. 맞아요. 약간 기질적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거니까. 그것도 그 기저에는 내가 착해 보여야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뭔가를 좋아하겠지. 그것도 계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또 계산적인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백수아님은 어때요? 저는 여기서 유형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지배형이에요. 에? 약간 저밖에 모르는 사람. 진짜요? 네. 약간 자신감도 가득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불안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굳이 한번 껴맞춰 본다면 요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20살 때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0살 때. 네, 10대 때, 20대 때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제 기준으로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때 나의 모습은 어땠지라고 하면 약간 지배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장도 친구들하고 관계 있으면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하면서 내 주장도 좀 강하게 펼쳤고, 그리고 뭔가 사소한 사건이 있으면 왜 이래? 하면서 예민하게 좀 반응해서 좀 화를 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역기능적 생각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약간 결국은 심리학을 공부했네요. 리더 같은 걸 하셔야 되겠네. 이런 그렇죠. 지배형들은.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굳이 4개에서 뽑으라고 하면 지배형이 좀 가깝고 그다음에 수능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형을 나눌 때 네. 뭐 보통 4가지 5가지 나누는 게 좀 나누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데 네. 보통은 2가지 정도가 맞아요. 같이 믹스가 돼 있어요. 거기서 좀 더 강한 거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형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좀 지배형이 좀 더 강한 거. 그래서 이것들이 적절하게 믹스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페르소나를 쓰기도 하죠. 그렇죠. 뭐 완전 수능형도 아닌데 수능형인 척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대하기도 하고 각자 사람에 따라서 그 관계의 어떤 걸 설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연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소통의 전문가이신 유경철 네.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유형이 좀 강했으면 좋겠나요? 인생의 선배로서. 근데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기 어렵대요. 맞아요. 왜냐면 드러나긴 하는데 네. 그게 계속 발달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지배형 좋지 않을까요? 그냥 바람으로 하자면 우선은 지배형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아마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걸 좀 많이 원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돌봄형이 약간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남들도 케어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하면서 자기 주장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영화에서 리딩. 나오는 리더들의 모습이네요. 맞아요. 진정한 리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히어로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병헌 소장님 따님이 계시잖아요. 저요? 네, 따님은 사실은 이 4가지 유형이라고 네.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역기능적 사고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역기능적 행동 패턴이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따님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저희 딸이 쌍둥이가 있는데 네. 제 기준에 봤을 때 한 명은 돌봄형이고 아, 또 한 명은 그 방어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돌봄형으로 크는 게 지금 아빠로서는 좋은데 같이 살기엔 참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같이 막 엄마도 뭐 돌봐주려고 하고 본인이 어린 오. 녀석이 이쁘긴 한데 좋다.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어른이 돼서 계속 무한정으로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좋지 않아요? 좋나요? 네. 그게 또 모르겠어요. 너무 남편에게만 충성할까봐.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또 아, 부모로서. 그래서 예. 너무 어렵고 네.
지배형 저도 지배형이 됐으면 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 없는 유형이 유일하게 지배형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자 최고의 페이지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유경철 대표님부터. 네, 저부터 할게요.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북이라서 좀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네. 읽겠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공감과 비슷하지만 공감을 넘어선다. 공감이 상대의 감정과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더 나아가 상대의 흥미, 욕구, 생각, 재능, 행복, 미래 등 마음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헤아리는 것이다. 이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는 언제 행복해? 너 요즘 관심사는 뭐야?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기분이 좋아? 당신은 은퇴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어? 만약 누군가 당신의 관심사, 행복, 미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느낄 것 같은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읽었을 때 저희 이제 공감에 대해서 회사 이름이 소통과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이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서 어떤 좀 동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 되는데도 막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역지사지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뭔가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사실 헤아리는 마음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공감에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있는 레벨, 실제 그 사람의 마음 전체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 언제 행복해? 요즘 뭐 관심 있어? 요즘 뭐가 좋아? 이런 건 뭐냐면 그냥 스킬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뭐 했어? 점심 뭐 먹었어? 이런 얘기도 좋지만 그건 일상사에 대한 이 대화고 좀 더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관심 있는 거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유경철 대표님이 ENFP잖아요. 우리 세 명이 다 ENFP잖아요. 우리는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NFP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너머에 그 뭘 표현하는지 느낌이 와닿는데 네, 맞아요. 이걸 전부 다는 이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건지 좀 충분히 느껴졌어요. 네, 저도 충분히 굉장히 따뜻한 감정을 네, 느꼈죠.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분이라도 이해했으면 느껴줬으면 저는 고맙습니다. 맞아요. 혹시 ISTJ 분들이 이런 이 분들은 내용을 이해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적어주세요.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는 그냥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병헌 소장님 어떤 부분이셨어요? 좀 빠르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37페이지고요. 네, 두 번째 줄부터 시작됩니다. 네, 문제는 이 친밀함의 양면성에서 생겨난다. 친밀함은 나에게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과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늘 또한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서로의 바운더리가 겹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상대를 나의 일부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대는 끝까지 내 편이 되기를 바라고 상대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기를 바란다.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상대가 상대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내 기대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커진다.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컸어요. 어떤 점에서 좋으셨어요? 그냥 뭐 사랑하는 감정에서도 처음에는 그 호기심과 뭐 그런 애틋한 감정 때문에 처음에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워지게 되면 다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잘 묘사를 약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거고 만약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책을 꼭 읽어보셔서 어쩌면 우리의 갈등이랑 우리의 고민들이 네.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그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과거에 제가 이 책을 좀 빨리 만났더라면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았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176페이지예요. 176페이지에 정신분석학사 에릭 에릭슨이 쓴 말이 좀 인상이 남더라고요. 좀 읽겠습니다. 우리의 내적 욕구와 외적 세상이 어느 정도 서로 상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기본적 신뢰입니다. 어머니는 바로 이 기본적 신뢰를 가르쳐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갖게 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신뢰와 불신 사이의 특정한 비율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하면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변화하는 조건과 상황에 끊임없이 맞닥뜨리면서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평생 투쟁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희망을 굳건히 발달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희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건 삶의 양면 그리고 관계의 양면성을 바라볼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긍정만 좋은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친구가 나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좋게 생각해.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또는 관계에 어떤 사람과의 끊겼을 때 괜찮아. 너 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라는 긍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긍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부정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신뢰를 보는 반면에 좀 그 사람과의 어떻게 관계가 이어질까 그 뒷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신뢰가 있으면 불신이 이런 좀 양면성을 봐야 되는 거 그게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이고 그게 통합하는 그런 두 가지를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좀 현실적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강한 바운더리가 있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비판적 사고하는 능력이다라고 문장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정리를 네. 하도록 하고요. 네네네. 우리 2부에 또 계속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